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를 장악한 건 역시나 AI였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맞춤형 AI 비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기능 등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봄의 계절 3월이 시작했지만 거리 풍경은 한겨울입니다. 폭설에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뤘고 눈길 교통사고 등 구조 요청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봄과 함께 시작된 날씨 심술이 연휴 뒤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늦은 대설에 강풍과 추위까지 겹쳐 계절의 시계는 봄이 아닌 겨울로 역주행했는데요. 서울은 때늦은 봄눈으로 3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출근길과 새학기 등교길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뿌옇게 흐려진 하늘에서 거센 바람과 함께 눈이 휘날리듯 쏟아져 내립니다. 차가워진 칼바람에 거리에는 다시 두꺼운 패딩과 털목도리가 등장했고 시민들은 움츠린 채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봄의 계절 3월이 시작했지만 거리 풍경은 한겨울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하는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은 역주행한 계절의 시계가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동교 첫날인데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산도 안 갖고 와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영동 지방에는 3일절 연휴부터 눈이 지속하면서 50cm 이상의 폭설이 쌓였고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5cm 안팎의 봄눈이 내리며 때늦은 3월 대설주의보가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기록된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은 2010년 3월 9일, 강원도에서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은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폭설은 하루 정도 더 경계가 필요하고 서울 등 내륙에서도 눈비가 그친 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도로 살얼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도 내륙은 눈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피는 3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아침 저녁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지만 주기적으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기온 변화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시기인데 도시에 살면 개구리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면 속 주인공은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큰산 개구리입니다. 울음소리가 다른 개구리랑 조금 달라서 얼핏 풀벌레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겨울잠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다고 하니까 경칩 무렵에 우리가 목격하는 개구리는 바로 요 녀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큰산 개구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양서류 24종의 생태 자료를 순차적으로 한반도 생물 다양성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른바 의대협이 전국 의대생의 97% 가까이가 휴학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협이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9학번부터 24학번까지 18,326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6.6%인 17,695명이 이번 1학기를 휴학하겠다고 학교 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며 대다수 학생이 같은 의견을 낸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올해 신입생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종용하거나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입 첫 학기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나오라 하고 선배들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온 선배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수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영남소재대학에선 선배가 9시간 넘게 휴학에 동참하라고 강권했다며 신입생이 학교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한을 정해주고 실명으로 동참 여부를 투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족보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외부인으로 지낼 것을 각오하라는 위협도 듣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위협 행위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60%가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학이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강 첫날 강의실이 텅텅 비는 사태는 올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0.1% 성장하면서 연간으로도 2%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직전 분기보다 0.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내놓은 속보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0.8% 늘었지만 민간 소비가 0.2% 증가에 그치고 건설 투자가 4.5%나 급감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속보치와 같은 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재작년 1.4%포인트에서 지난해 0.1%포인트로 크게 줄었고 순수출 기여도는 0%포인트에서 지난해 1.9%포인트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홈플러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단기 자금 공급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 사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유동성이 나쁜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출까지 막히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다는 판단에 먼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엔 지장 없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지급 불능이나 부도가 없어 기존 영업이나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채권 상환 유예와 상거래 채무가 변조되면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매출 대금을 활용해서 일반 상거래 채무는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지금 예정된 대로 부채 비율 감소나 매출 신장을 반영해서 신용 등급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홈플러스는 실제 금융부채가 약 2조 원이며 4조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금융채권자들과 조정 절차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도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 속에 홈플러스를 정상 궤도에 돌려놓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물오징어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는 등 수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냉장 물오징어 한 마리가 9,417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냉장 고등어 한 마리는 4,653원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고 마른 멸치는 100g당 2,534원으로 17% 비싸졌습니다. 수산물 가격 상승은 어획량 감소 때문으로 지난해 오징어 생산량은 13,500톤으로 1년 전보다 42% 줄었고 고등어와 갈치는 각각 17%와 26%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어업 생산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어업 생산량은 361만 톤으로 1년 전보다 2% 줄었고 특히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어획량은 1971년 이후 가장 적은 84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딸기 생육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놓여 있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우스 가득 열린 딸기.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골라 하나둘 정성스레 땁니다. 그런데 굽은 허리와 아픈 다리 때문에 이 농가는 최근 딸기 재배 규모를 줄였습니다. 가감하게 한 10동을 줄여버렸죠. 두둥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런 가운데 사람이 없어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빛의 양 등을 확인한 AI가 실시간으로 환경을 제어해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시로 직접 들여다봐야 했던 전과 다르게 사람은 이제 시간에 맞춰 딸기만 따면 됩니다. 지금 이 생식 생장을 해야 되는지 영양 생장을 해야 되는지 이 정보라던가 그리고 이 농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AI 적용을 시켜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은 최근 이런 딸기 스마트 농업 AI 모델 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6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 딸기 생육법의 수확량은 일반 농가의 평균 생산량보다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력과 생산비, 재료비 등이 크게 줄어 앞으로 AI를 이용한 딸기 생산 자동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했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또는 인재들을 찾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번에 개발된 딸기 생육 인공지능 시스템을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해온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선통신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올해 MWC는 첨단 기술의 전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KT는 한국의 일상을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한 전시관을 꾸려 전 세계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 구매 분석, 스마트홈 환경 등 기업과 개인 고객을 모두 겨냥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KT는 단순 통신 강자 선도 기업에서 AI를 통한 IT 역량 강화, 결국 AICT로 AX 사업의 각 산업에서 AX 글로벌 국내 1위 리딩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LGU+는 정보 유출이나 범죄 우려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안심지능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양자 암호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지키고 합성으로 만든 통화음성을 구분해 차단하는 등 첨단 보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LGU+만의 차별화된 AI 기술로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 이번 전시의 목적입니다. SK텔레콤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데이터 서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외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시에 담았습니다. 또 AI 피라미드 2.0, 또 자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AI,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MWC에서는 내수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산업 시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이통사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내 성인 가운데 Z세대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의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세대에게 세대를 묻다에서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신뢰하지 않는 정보 출처를 질문했더니 SNS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이들은 Z세대로 33.2%에 달했습니다. Z세대는 이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15.1%, 블로그,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11.1% 순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X세대 이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정보 출처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꼽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중앙대, 삼성 SDI, 미국 노스웨스턴대 공동연구팀은 배터리 양극재 표면에 나노 스프링 코팅을 이용해 배터리 내부 균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수명과 성능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전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 에너지를 흡수해 균열을 방지하고 전극 수준에서도 두께 변화를 최소화해 전극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1000회 이상의 충전 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78%를 유지하는 등 뛰어난 수명을 보여줬다며 2차 전지 산업은 물론 소재의 내구성이 중요한 여러 산업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원료의 수소 원자를 불소로 바꾸는 전기화학 불소화법의 효율을 대폭 늘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상구 박사 연구진은 기존의 전기화학 불소화법에 특수한 불속의 전도성 첨가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소의 불소 전환율을 기존보다 20% 늘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전자부품 세정제, 액침 냉각용 냉매 등 전자기기와 화학산업 등의 중요한 원재료로 쓰이는 수소 불화 에테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연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에 전량 수입하던 수소 불화 에테르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며 기술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국내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돼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제품에는 관세 25%가 부과됐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기아 등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25곳으로 추산됩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한화, LG, 포스코 등 이들이 세운 현지 법인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 협정 아래 무관세 지대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멕시코와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를 미국 수출 기지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2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와 생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생산지 이전 및 기존 생산지별 캐파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현지 투자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아예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 146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클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라는 거죠. 트럼프 관세가 하나씩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생존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조선과 에너지 등 한미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요 성과를 거뒀다며 매일 접촉하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방문 성과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채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였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 결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에너지위원회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선과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개발, 비관세 장벽 등 4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5일쯤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측 인사들이 종일 전화를 걸어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노력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이란 취지라며 아마 5일쯤 그 중간 지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러트닉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경감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3월 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